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이 방송 출연을 특히 배워야 산다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걸 느낍니다. 시작한 지가 지난주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됐는데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거 사례들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서 2강에서 그 부분도 살펴봤고요. 3강에서는 또 국제 정세까지 알아봤었죠. 자, 내용을 꽉 채워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파생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선물 옵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은 ETF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 옵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선물 시장에서 최소한의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이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장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드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양방향 수익의 길을 찾아라.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은 이런 겁니다. 시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 우리나라 HTS에서 나오는데 끝까지 돌려갖고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자, 어떤 국면에서는 이게 월봉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게 그게 시장입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급등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반토막도 나고, 이러면서 또 7년간 이렇게 옆으로 긴 그런 기간도 있었죠. 자, 그리고 또 급등하는 구간 나오고 급락하는 구간 나오고. 여러분, 이게 시장의 본질이에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는 시장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만 주면 참 좋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시장이 계속 올라만 주면 좋겠는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 자, 이 차트가 코스피 지수 차트가 그냥 딱 봐도 그냥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손실하고 수익은 대략 같은 방향이에요. 주식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가 장 되게 좋으면, 우리 2000년부터 시작한 시장이요, 그 시장에서 돈 못 번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면 대부분이 다 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좀 이렇게 챙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국면이 오면 여기서 다 잃어버려요. 자, 대부분이 주식 투자에서는 같이 벌고 같이 잃는 그런 시장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등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번 거 여기서 다 깨지고, 여기서 번 거 여기서 다 깨지고, 여기서 번 거 여기서 다 깨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장에서 좀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하락장이 찾아오면 통상 그때 번 돈보다 더 잃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잘 안 깨지죠. 근데 이 장에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가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놔야, 배워놔야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생상품이나 ETF 같은 것들, 예전에는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ETF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아시니까요. 그냥 요 ETF는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고버스나 아니면 레버리지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그거는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쪽으로 파생상품이나 아니면 ETF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파생상품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성장주들 요런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만 이게 좀 되게 많이 급등한 종목들 못 잡잖아요. 그리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 숨어 있는 종목들, 요런 것들을 우리는 발굴해서 미리 선취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그런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파생상품하고 ETF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이런 겁니다. 미래 특정 시점에 거래를 현재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내가 만약에 8월 달에 어디 옷이 한 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로 8월 달에 저거 나 8월 달에 살게라고 미리 사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따가 제가 이해가 쏙 되게 그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미래 특정 시점의 거래를 현재 하는 거다. 현재 상태에서 하는 거다. 요렇게만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보통 보면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가 3개월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 유럽 쪽에서 이 무역선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각지로 배들이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배가 떠나면서 나는 철강을 실으러 가는 배야. 이러면서 가는데요. 거기서 미리 거래가 된 겁니다. 철강을 그 배는 실어갖고 오겠죠. 중간에 침몰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그거를 미리 현재 시세로 배가 가기 전에 미리 거래를 했는데 배가 갔다가 오는 시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이나 철강 거래들 요런 쪽에서 선물 거래가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 16세기 때 그 네덜란드에서 가장 좀 유명한 버블이라는 게 튤립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이 튤립 버블도 이 선물 거래가 일종의 좀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참고 삼아서 이 튤립 버블이라는 거는 이 그때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에 튤립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죠. 그러니까 유럽에는 없었어요, 이 꽃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신흥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과시욕 이런 걸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근이라 그러죠. 튤립 구근. 그 하나가 말 2마리, 마차 한 필, 마차 한 대 가격 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희귀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고급 저택 한 채가까지 이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것도 선물 거래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사람들끼리 만나요. 튤립 팔 사람, 튤립 살 사람 이렇게 만납니다. 어디서? 술집에서 만나요. 그래갖고 한잔하면서 1년 있다가 내가 튤립 팔게. 그럼 1년 있다가 나는 살게. 얼마 가격? 이렇게 딱 해갖고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튤립 버블도 급속하게 커졌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좀 많이 부풀려지기도 하고요. 좀 축소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는 이게 기원전 6세기라 그래요. 야, 진짜 좀 그때도 상당히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에서 첫 옵션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옵션하고는 약간 좀 틀린 그런 모습이었지만요. 자,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는 거 간략하게 개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파생상품의 종류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있겠죠. 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이 코스피 지수가 아닙니다. 200 종목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종가가 한 333 정도, 333점 얼마 정도 그 정도에서 마감됐는데요.
자, 그 지수에 대한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옵션도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투기적인데, 옵션 시장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위클리 옵션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매주 만기인 옵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LW라는 게 있는데, 이 ELW는 이 선물 옵션을 하려면 따로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근데 ELW는 그냥 주식 계좌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류가 있고요. 지수 쪽에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옵션도 있죠. 좀 이따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현물 가격하고 선물 요걸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있고 그다음 상품 쪽도 있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선물 거래 형태로 선물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유 이런 것들 WTI 그다음에 중동산 두바이유 이런 것들을 살 때 우리는 현물 가격 현재 가격으로 사질 않고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유가 이 부분도 차지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오는 원유는 3개월 전에 계약을 했던 겁니다. 3개월, 6개월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리 계약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선물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 사이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들 올라가고 그다음에 철강 가격 올라가면 또 우리나라 철강주들 이런 것들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선물 거래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품뿐만 아니라 통화나 달러 선물 이런 것도 있고요. 옵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생활에서도 우리 지금 현대 실생활에서도 HTS에서 이런 부분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도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요걸 보시면 아마 선물 시장이 이해가 쏙 되실 거예요. 자, 요거예요, 요거. 자, 보면 여기 이분이 농부죠, 농부. 농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도매업자, 상인이에요. 그런데 둘 다 걱정이 뭐냐 하면, 야, 지금 배추값이 1,000원인데 나중에 배추 한참 쓸 때 김장철에 야, 이게 5,000원 가버리면 어떡하지? 5,000원 가도 나는 비싸게 사서 좀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이 배추 수요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배추값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농사는 짓는데 아이고 내가 작년에도 농사 짓다가 이 배추가 폭락해갖고 내가 그냥 수확도 안 하고 땅 다 갈아엎어 버렸는데 야, 올해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가을에 배추값이 좀 올라야 될 텐데 야, 무섭다. 농부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추 거래할 때 밭대기로 거래하잖아요. 도매업자들, 농부들한테 가서 딱 이렇게 봄에 그냥 현재 계약을 하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데 배추밭에 씨를 뿌린 봄에 가을 김장철에 수확할 배추 1,000포기를 100만 원에 제공하는 계약을 했다면 자, 이런 계약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요. 자, 배추를 파는 사람, 이 사람은 배추를 파니까 매도자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선물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파는 사람은 농부가 되겠죠. 미리 파는 거니까. 자, 그래서 농부가 이 배추를 파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물 매도자예요. 그리고 배추를 사는 사람은 선물 매수자입니다. 자, 요런 거예요. 이 농부는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도매업자는 가을에 이 배추값 걱정을 안 하고 지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서로 이해타산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배추값이 너무 폭등하면
또 실제에서는 이 도매업자들이 가을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챙겨주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개념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뭐 저 선물은 3, 6, 9, 12월 만기니까 3월 달에 지금 현재 저 4월 달에 6월 만기 때 주가 지수를 지금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를 치면 나는 파는 사람, 매수를 하면 나는 사는 사람. 매도를 먼저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수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 개념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선물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같이 수익이 나죠. 장 좋을 때 대부분이 다 같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안 좋을 때 대부분이 손실이 나는 게 주식이에요. 일부 뭐 좀 거래가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이 다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이 1억 주인데요. 이게 100만 주 때문에 뭐 1,000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부분이 같이 먹고 같이 깨지는 게임인데 선물은 완전히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뭔 얘기냐? 이거는 내가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했다면요. 누군가는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한 거죠. 배추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배추를 없는 데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추가 있는 걸 파는 거고 또 그 배추를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제로섬 게임이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결작정이 30만 계약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 30만 계약이 누군가는 매수를 갖고 있고 누군가는 매도를 갖고 있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로섬 게임인데, 그러니까 내가 선물 시장에서 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오늘.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1,0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라면 매수 축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번 거고, 그 다음에 매도 친 사람들은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완전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성 게임이죠. 왜냐하면 자, 이 선물 거래할 때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HTS 쓰니까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은 증권 거래세는 없어요. 그냥 수수료만 있는데 돈을 벌면 연간 토탈해 갖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하고 또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마이너스성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다음 장에서 레버리지가 어떤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이 절대적이에요. 자, 뭐 이거는 거의 오마이 갓 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급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 종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캡처한 건데요. 주말에 캡처한 거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매도가 한 4조 2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매수가 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매수가 4,762억을 순매수했네요. 그러면 기관들은 2조 1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매도를 2조 1천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순매도는 3,400억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둘 합쳐도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조 3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 기관하고 개인들, 전 기관들 다 토탈입니다. 다 합쳐봤자 6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외국인들 거래대금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매도를 14조 8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를 14조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개인 투자자들 기관, 전 기관 다 합친 거, 이걸 두 개 플러스한 거보다 두 배도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한테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은 만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일일 정산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주식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해가서 뭐 저 수익이 이렇게 나면 팔기 전까지는 내 계좌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팔고 난 다음에 거래일수로 상거래일 후에 현금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죠. 근데 이 선물 시장은 달라요. 선물 시장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일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뭐 한 계약을 335포인트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매수한 가격보다 오늘 종가가 1포인트가 올라서 336포인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1포인트에 25만 원이니까 25만 원이 다음날 내 계좌로 꽂힙니다. 그리고 손익은 제로가 돼요. 자, 그래서 일일 정산하는 게 조금 특징이 있고 만기라는 게 있죠. 자, 지수 선물은 3개월이 만기인데 주식 선물이 있죠. 개별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개월이 만기예요. 자, 그래서 매달 만기가 있는 거고 주식 선물은 지수 선물은 만기가 3개월에 한 번이다. 뭐 요 정도면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하고 뭐 선물 시장의 특성하고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거 왜 크게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뭐 증거금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계산을 한 거, 뭐 그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종가입니다. 자, 선물이 코스피 200 선물이 335.20으로 끝났네요. 근데 전일보다 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뭐 그러면 전일 종가는 목요일 종가는 334.3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0.9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전일 종가에 만약에 내가 한 계약을 거래를 했다 치고요. 뭐 지금 나온 거 지금 현재 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증거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선물 가격은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선물은 1포인트에 25만 원입니다. 자, 근데 코스피 지수 1포인트가 아니라 선물 지수죠. 그러니까 300포인트대에 와 있는 그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물 1포인트에 25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라면 335.2잖아요. 335.2포인트 곱하기 25만 원 하면요. 8,380만 원이 나오죠. 8,380만 원. 이게 원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에요. 원래는 8,380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좀 레버리지를 높게 쓰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증거금률은 현재는 지금 2023년 4월 달에는 증거금률이 7.95%입니다. 지수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별 종목 선물은 증거금이 다 틀립니다, 종목마다. 자, 근데 7.95%인데 이거는 누가 정하느냐? 증권회사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야, 이번 달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되게 커서 증거금을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증거금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야, 뭐 시장 별로 안 움직이니까 이 증거금을 조금 낮춰도 되겠다. 그러면 증거금률을 낮출 수도 있어요. 뭐 요거는 HTS에서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따로 이걸 확인을 해보고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증거금률을 말씀드리는 거는 레버리지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계산했던 335 곱하기 20포인트 335.2 곱하기 25만 원 이렇게 해보면 8,38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거금률을 곱하면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 돈, 그 돈이 나오죠. 자, 그러면 662만 1,000원이 나옵니다. 자, 선물 한 계약을 내가 335.2포인트에 매도나 매수를 하려 그러면 666만 2,100원이 있으면 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략 1,300만 원 조금 넘게 있으면 두 계약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이 돈을 주고 전일 종가에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0.9포인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0.9포인트 곱하기 25만 원 해보면 22만 5천 원이 나오죠.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66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나는 22만 5천 원을 번 겁니다. 그런데 이게 0.9포인트 움직인 날은 되게 작게 움직인 날이죠. 크게 움직이는 날은 정말 되게 크게 움직이는 때는 10포인트 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662만 원을 갖고 10포인트면 25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25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하루에 25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수했을 땐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고 전일 종가에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한 계약을 매도를 쳤다. 물론 장중에도 청산할 수 있지만요. 근데 장중에 청산을 안 하고 종가에 청산을 했다라면 0.9포인트를 내가 잃은 거죠.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했다라면 잃은 거 아닙니까? 자, 곱하기 25만 원 해보면 마찬가지 2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나는 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포인트를 잃었다. 그러면 660만 원 투자해서 250만 원을 잃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물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건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 증거금률이 다 틀리긴 한데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주식 선물도 위험 부담은 상당 부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좀 가야 되겠네요. 자, 개념을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라는 거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예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자, 이것 때문에 베이시스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뭐냐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콘텐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오데이션이라는 거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 콘텐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백오데이션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포지션을 진입하고 난 다음에 청산하지 않는 계약을 미결제 약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프레드는 이 선물이 한 개의 월물만 지금 6월물이 주로 거래됐는데 9월물이 거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9월물도 거래가 되고 12월물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월물 간의 근월물과 원월물의 가격 차이를 우리는 이 스프레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 그냥 우리가 흔히 HTS에서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현재가 하면 나오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종가가 65,100원이었어요. 뭐 1,000원 정도 빠졌네요. 65,100원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 선물 HTS 화면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였어요. 자, 그러면 66,500원이 돼 있죠. 그러면 현물 가격은 65,100원인데 선물 가격은 65,500원입니다. 자, 가격 차이가 400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생기죠. 자, 이건 왜 생기는 거냐면 이 선물을 갖고 있을 때 미래의 거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선물 가격이 비싼 겁니다, 원래. 자, 요렇게 선물 가격이 비싼 현상, 요거를 백오데이션, 콘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입니다. 자, 그 부분은, 자, 요거를 똑같은 자산, 선물은 만긴 날, 현물 종가 가격으로 정산을 해줍니다. 돈으로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만긴 날 현물 가격 종가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이거 그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65,100원에 끝나고 그 다음에 만긴 날 이 주식 선물은 한 달에 한 번 만기니까요. 5월 두 번째 목요일이 되겠죠. 그날 65,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65,100원으로 계산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싼 현물을 현물이 400원 싸잖아요. 요거를 한 계약 매수를 합니다. 한 계약이 아니라 이게 승수가 10배니까 10주를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자, 현물 주식 10주를 매수를 하고 싼 거를 매수를 하고 비싼 선물을 매도를 치는 거예요. 한 계약 매도 치면 이게 승수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10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65,500원에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쳐요. 자, 그러면 이게 65,10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되든 언제 어떤 가격에 마감이 되든 간에 그냥 무조건 선물은 만긴 날 현물 종가로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게 이런 거죠. 매도를 해놨다라면 400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만긴 날 종가에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두 번째 목요일, 그때 종가로 현물 10주를 산 걸 팔아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65,100원으로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손익이 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도를 쳤으니까 요거를 65,100원으로 정산을 해주죠. 그러면 나는 65,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65,100원을 정산을 해주는 거니까 400원이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 주가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유 없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가든 삼성전자가 100원이 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게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죠. 뭐 지수 선물 뭐 1포인트를 뭐 매도를 치고 한 계약을 매도를 치고 그 뭐 현물 포트폴리오를 매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 선물을 놓고 딱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쏙 가실 텐데 요런 걸로 무위험 차익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선물,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큰 차익을 내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뭐 월물 초 정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만약에 삼성전자 이거 선물 뭐 한 계약 매도를 치고 현물 10주를 사면 만긴 날 이렇게 수익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근데 수익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니까 뭐 그래서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벌어졌을 때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 뭐 거래 수수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증권 거래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제약이긴 해요. 하지만 뭐 종목별로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무위험으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시장은 끝났어요. 선물 시장 개념도 다 이해가 가셨을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옵션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절대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당부 드리는데 옵션은 절대로 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선물도 뭐 할 게 못 돼요. 그냥 선물 시장을 알아야 현물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자 기회는 뭐 선물 쪽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요런 거 하려면 선물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시장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는. 메이저를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는 사람들하고 증거금 자체가 틀려요.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내가 10만 원짜리 옵션을 한 계약을 매수를 하고 싶으면 또 이것도 복잡하게 뭐 승수 2.5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냥 그런 거 없다 치고요. 실전에서는 2.5를 해야 되지만요. 10만 원짜리 옵션을 내가 한 계약을 매수를 하려면 1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만 원짜리 옵션을 매도를 치려면요. 한 1,000만 원 있으면 지금 뭐 한 2계약 정도? 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1,000만 원 있어봤자 20만 원밖에 매도를 못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이 매도가 이길 확률은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매수를 하겠죠. 1,000만 원인데 뭐 20만 원짜리 그거 한 달 기다려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고수분들은 이런 것도 하죠. 옵션 매도 플레이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같은 콜 옵션을 뭐 매수 매도 이렇게 엮기도 하고요. 또 풋 옵션을 매수 매도 이렇게 엮기도 하고
콜프 탑승으로 이렇게 엮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투기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부터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 옵션 시장은 매수는 매수 포지션은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손실은 한정돼요. 내가 산 것만큼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으면 깡통이 나면 10만 원만 잃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은 무한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옵션 1포인트에 1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을 주고 한 계약을 샀는데 10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매도 포지션은 이익은 한정이 되고 손실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매수 포지션의 반대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매수 포지션 취한 사람이 10배를 잃었다면, 예를 들어서 상인이, 아까 배추 예를 들면요. 상인이 배추를 사서 10배를 먹었으면 이 농부 같은 경우는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10배를 번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파생시장에서는 돈으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매도 같은 경우는 이 매수 포지션이 10배를 먹은 거 그걸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리율이 높은 거예요. 매도는 이익은 한정이 되고 손실은 무한대다라는 거. 자, 그리고 행사가에 따라서 옵션은 또 되게 복잡합니다. 이 옵션 부분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해보면 이해가 가는데 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행사가별로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이렇게 나누는데 ITM, ATM, OTM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근데 요건 행사가별로 또 매수 매도 포지션 다 있으니까 그냥 옵션은 굉장히 투기적인 거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메이저들을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간략하게 그래도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콜옵션 매수는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게 콜옵션 매수 포지션입니다.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335포인트, 행사가 335포인트짜리 옵션을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자, 336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에 10만 원입니다. 옵션은. 자, 그러면 336포인트 이상 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335포인트로 끝나면 나는 10만 원만 그냥 날리는 겁니다. 335포인트 아래에서 끝나면 그냥 1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5포인트에 10만 원을 주고 샀다라면 행사가 335포인트 플러스 내가 매수한 가격, 요게 프리미엄이죠. 자, 이 프리미엄, 시간가치, 시간 프리미엄인데요. 자, 요거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콜매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콜매도 포지션은 예를 들어서 내가 335포인트짜리를 이 콜매수 포지션하고 반대로 10만 원에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 335포인트에 끝나면 나는 10만 원을 버는 거고요. 또 335포인트 아래에서 끝나면 마찬가지로 나는 10만 원만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콜매도 포지션은 이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거고요. 풋옵션은 반대 상황이죠. 반대입니다.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거고 얼마 아래로 떨어져야 행사가 마이너스 내가 매수한 프리미엄. 자, 요거 아래로 떨어져야 나는 수익이 나는 거고요. 풋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 상승 시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지션별로 주가가 올라올 것 같으면요. 요게 정리본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주가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폭등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콜옵션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거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옆으로 뭐 기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풋옵션을 매도를 치면 되는 겁니다. 상승 예상시 하는 포지션이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 하락 예상시에는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자, 요거고요. 횡보, 지금 장이 뭐 그동안 꽤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시장일 것 같아. 이렇게 되면요.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양매도를 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외국인들, 기관들 포지션을 볼 때 얘네들이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이러니까 이 포지션을 해석을 하시라고 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동성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위쪽으로 신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신나게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나는 방향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콜옵션이나 풋옵션, 콜풋 양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콜옵션 주가가 신나게 굉장히 많이 뭐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뭐 한 20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저 콜옵션은 당연히 깡통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에 내가 저 판개 외가 그 푼 매수를 해놨다라면 이거는 19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즉 열 몇 배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콜옵션 깡통 난 거 그거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한쪽에서 더블 이상만 나게 되면 다른 쪽에서 깡통이 나도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애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포지션 분석할 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생시장은 다 끝났어요. 개념하고 뭐 포지션별로 어떻게 손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배우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새로 선물 옵션을 배우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파생 외에 또 주식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ETF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인데 상하방 모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섹터, 뭐 금값이 갈 것 같다. 그러면 금 ETF를 매수를 하시면 되고, 해외 시장 쪽 나스닥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스닥 ETF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될 거고, 자, 이거는 ETF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없죠. 대신 또 수익 나면 또 좀 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가가 요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고버스예요. 자, 코스피 레버리지는 코드 번호가 12630이네요. 그 다음 고버스는 252670번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종목 보니까 뭐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나는 뭐 종목은 좀 맞출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지수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코스피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2배짜리예요. 근데 1배짜리도 있고요. 2배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곧버스도 있어요. 곧버스는 뭐냐면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주식을 다 들고 있으니까 되게 불안해.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주식을 내가 정리는 해놨는데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곧버스를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냥 주식 사듯이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코스피 레버리지,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코스피 곧버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 상품은 코스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고요. 코스닥 곧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는 233740번이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곧버스는 530107번입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뭐 코스닥 시장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조정 좀 받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는 그렇죠. 뭐 코스닥 곧버스를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코스피 시장은 모르겠는데 코스닥 시장은 계속 더 갈 것 같은데 그러시면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 계좌에서 그냥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증권 이 ETF 관련된 간단한 교육만 받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증권에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일단 양방향 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글로벌리하게 금융시장이 조금 다수의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1강에서 뭐 과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도 뭐 이 부분은 조금 좀 연관이 되는 거고요. 2강에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도 거기도 불확실성들 이런 요인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세에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부분 블록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나 둔화 뭐 이런 것들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종목들도 철저하게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엄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래 가치만 있다라고 저 위에 올라간 것들, 그런 것들 잘못 잡으면 굉장히 크게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금 대략 4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각 뭐 한 15%씩 이렇게 하면 60%가 되겠죠. 그리고 40% 정도는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유사시에 여차하면 코스피 곧버스나 아니면 코스닥 곧버스 이런 쪽을 매수를 한다라면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계좌가 방어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시청자님들 저 계좌 상황이 다 틀릴 테니까 뭐 따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이거 글로벌 풍력타워 1위 업체예요. 근데 제가 이 TV 방송에 출연하면서 간혹 이 종목에 대해서 간혹이 아니라 뭐 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카놈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사회생활 이제 처음 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작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CS 윈드나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사모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 계속 사모으기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6만 원이었다가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올라왔습니다. 뭐 타이밍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풍력타워 1위 업체, 그리고 현지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유럽,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대만 법인까지. 그리고 지금 IRA법 관련해 갖고 2차 전지 쪽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풍력이나 태양광 쪽, 이쪽도 굉장히 큰 수혜가 있어요. 특히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풍력 업체만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주요 부품, 밸류체인까지 보조금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장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풍력 타워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현재 베스타스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4.5기가 정도로 미국 내 풍력타워 생산 능력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6기가 정도까지 내년까지 확충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커집니다. 뭐 대략 1,000억은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 외에 그냥 돈 벌어들이는 거, 보조금을 받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런 쪽을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풍력을 밀든 안 밀든 그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CS윈드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작년 초에 제가 22,000원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지금도 10만 원이 넘어가 있으니 이 종목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협동 로봇 시장 때문에 갖고 나온 겁니다. 요거 이족 보행을 하는 그 휴보를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이족 보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몇 기업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족 보행을 하는 그 로봇 중에서도 기술력 부분은 물론 저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좀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에요. 자, 협동 로봇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라면 끓이는 로봇 보셨죠? 그 다음에 뭐 햄버거 만드는 로봇, 패티 뒤집는 로봇, 그런 로봇 보셨잖아요. 자, 그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연평균 33%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 로봇 가격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올해 이 로봇을 내놓을 텐데요. 이 로봇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내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써야죠. 사람 한 사람 쓰는 것보다 이 로봇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지금 강하게 좀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스카라 로보틱스하고 현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해외 거 기술력 있는 회사 거를 우리나라에 갖다 파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미국에다 파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핵심 부품을 다 내재화했어요. 뭐 엔코더라든가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 다 내재를 했고 가장 어려운 게 감속기인데 감속기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까지도 자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월등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맘만 먹으면 두산 로보틱스가 2천만 원을 내놓으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겠다 싶으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만들어 내놓을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편의성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소프트웨어까지 이 기업 거니까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14.86% 지분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대 주주 갖고 있는 지분들, 이 지분도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그 지분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를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59%가 이 삼성전자가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중에 아마 삼성전자의 인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노려보시고요. 고려아연이 있죠. 자, 요거는 숨은 2차전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 켄코가 LG화학하고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또 자회사 K잼은 작년부터 일렉포일 있죠. 동박. 응급집전체에 들어가는 거. 자,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는 거. 요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고려아연은 월요일 야인 시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자, 이거 삼성 SDI에다가 캐버세이라는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데요. 전기차 소재입니다. 이 캐버세이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가 만약에 좀 빨리 오게 된다라면 아마 수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오늘 포스코도 투자 계획들 이렇게 밝히면서 수소 관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에는 양극재가 가장 원재료 비중이 높은데요. 원가 비중이 높은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 가장 높습니다. PM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은 불 속의 멤브레인 소재예요. 자, 그거를 듀퐁사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 불 속의 멤브레인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듀퐁하고 상하프론테크 전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수소 경제가 왔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수소는 저는 2015년도 정도에 전기차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2015년에 얼마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리고 5G, 6G용 기판 소재도 개발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매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다면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으실 거고 요런 게 나중에 지금 전혀 주가가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4강을 진행해 왔는데요. 많은 시청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른 프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